자, 먼저 최영선 본장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 예.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당장 안 할 것 같다.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존중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루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일단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대단히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헌재에서 물론 이제 별도 의견으로 나왔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이제 국회의 어떤 권한 어떤 쟁의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 어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냈고 그것이 나중에 뭐 이게 임명 촉구 뭐 결의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민주당만으로 한 그것으로 이제 하자가 치유됐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임명 그 자체를 좀 해야 된다 권한 침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명권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유동적이고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대대행 체제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그 지금 후보자를 조속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도 부담도 되지만 나중에 또 법적인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시기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어떤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헌재 재판관 세 분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최영선 본장님. 뭐 지금 이 상황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이것만 좀 저는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행사한 권한이 적당했느냐, 적정했느냐,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 위법적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이걸 좀 놓고 이번에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고 우원식 의장이 했던 절차적인 행동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적 쟁점화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야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구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육공화국 체제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의힘도 의사결정하고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라는 되게 강도 높은 성명을 냈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건 좀 정쟁이 아니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구성 원리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뽑혔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분립 그리고 또 그 법치주의의 어떤 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같은 경우는 다수결과 국민의 어떤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의해서 이제 국가가 지배를 받도록 이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제 이야기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의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해서 형사소송법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특히 이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합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합의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특히 그걸 떠나서 소위 말해서 당사자 어떤 적격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이건
국회 자체 기관 자체의 어떤 권한 침해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장의 어떤 단독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뭐 그 민주당 단독의 어떤 임명 촉구 결의안 식으로 뭐 보완을 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어떤 다수당의 횡포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다수결이지만 소수를 보호하고 특히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무시하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법질서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야말로 법을 지키고 또 이 국민들이 이 법의 체계와 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안심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법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대통령도 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또 법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또 언론에 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권한쟁의 국회 관한 우건식 의장이 낸 글 심리를 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이 본회의 의결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또 묻고 또 국회 측에 뭐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코치를 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은? 지금 최 원장께서 이제 그 정쟁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 즉 이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권한 침해다, 국회 권한 침해다.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토시를 단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어떤 과정과 특히 법률적인 어떤 당사자 적격이라는 당연한 어떤 법의 어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 제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운영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문영배 권한 대행과 일부 그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지금 많이 좀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87 헌법체제에서 생긴 이래로 지금과 같이 불신을 국민으로부터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불신하겠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목도 그 대목인 것이죠. 즉 지금 당사자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은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이 권한 쟁의 심판이 결국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우회적으로 뭐 보완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마치 헌법재판관이 대행이 코치를 하듯이 민주당 어떤 그 소추인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히 심판과 선수가 좀 짬짬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어떤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어떤 과정이라든지 특히 어떤 절차적 어떤 순서 면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선입선출 내지는 또 본안보다도 가처분 아닌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어떤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의 문제는 이게 정족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어떤 법의 원칙,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재판관은 판결문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지 그 판결문을 만드는 데까지 여러 가지의 생각과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시비를 걸게 되면 그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우리 정치권도 여야도 이건 존중한다는 건 전제하에 다시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점에서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인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게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될지 이제 기각이 될지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결론이 나도 헌법재판소가 좀 신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후에 이제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MBS 27일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2%, 불신이 44%. 물론 이제 신뢰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 전보다 신뢰는 마이너스 3, 또 불신은 오히려 3%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구인 체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또 그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임명하지 않았을 때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임명했는데 그 과정에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좀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존중하고 빨리 그 구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성, 헌법 질서의 안정성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들을 만장일치로 저는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안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건 또 헌법재판소가 또 상식적인 결정을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를 시나리오를 따져가면서 정책 공방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저는 헌재 이 만장일치의 결정의 이 이면에도 이거를 뭐 구인 체제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건 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거를 꺼냈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으셨죠.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면서 67, 8분간 77쪽의 분량을 직접 그 구치소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구치소라는 환경이 책상도 없고 또 밤 9시 이후에는 소등이 되기 때문에 결코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어떤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측을 비상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폭주라든지 그런 것은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87 헌법 체제의 어떤 개헌, 즉 사실 개헌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공약으로는 제시됐지만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개헌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개헌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어떤 대통령과 어떤 국무총리 간의 어떤 권한 배분, 특히 또 지금은 또 국회가 또 너무 많은 어떤 권한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상권 분립상의 어떤 문제,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방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헌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많은 분들이 헌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부분을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헌 이슈를 통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는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의 상당수에게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반대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설령 직무 복귀하더라도 이미 리더십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그 모호한 표현보다는 뭐 석 달 안에 개헌을 마치고 하야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걸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타이밍을 예. 놓쳤죠. 오래 전부터 차라리 그거를 계엄 사건이 진압되는 그 과정에 했다고 하면 말의 신빙성이라도 일말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셨던 말들이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부 기관들이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하고도 맞지 않고 허위 사실을 넘어서 망상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 오히려 저런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또 다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들을 또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들이 하나로 좀 저는 심플하게 모아지지 않을까.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입니다. 자기를 해명하고 본인을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절한 반성과 상황인식 이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대하사극의 피날레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아하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썼느냐. 앞에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은 부차적인 것 같고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낱낱이 지금 밝혀지는 이 상황을 못 견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결말은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나오기보다는 저는 8대0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네. 네, 대통령 직무정지 74일 만인 26일 날 이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복귀에 대비해서 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제가 볼 때는 참 국가적으로 가장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던 출산율, 출생률이 지금 이렇게 좀 높아진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있던 저출생 정책에 어떻게 보면 좀 통한 어떤 그런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했던 준비를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인사도 했고 정책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이유도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정부 부처 개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위기분과 그런 부처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저출생 그 수석실에서 이 사항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전 인수인데요. 출산율이 반등한 곳이 전남입니다. 네. 전남이 0.97에서 네. 1.03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 기본수당을 주어서 전남에서 출생률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반대했던 내용들을 전남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출생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부처가 있으냐 없느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곳에 딱 그 맞춤형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출생률 반등에서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반색하고 이렇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러면 이 출생 기본수당 어떻게 설계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상의하자고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남 지역의 출생률만 높아진 게 아니라 국가적인 출생률이 높아진 전반적으로 것이고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전남이 0.97에서 1.03이랑 딱 수치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남이 차지하는 어떤 인구 비중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봤을 때는 물론 전남이 높아졌지만 다른 지역도 다 높아진 것이고 물론 이 문제는 중앙부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부처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네. 없죠. 자,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